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2020 세종도서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세종도서는 국민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독서 문화 발전과 지식 기반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하버드 교수가 사랑한 이발사의 행복학개론,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지은이는 탈벤샤르, 옮긴 이는 서유라, 발행은 청림출판입니다. 이 책의 저자 탈벤샤르는 많은 하버드 강의와 베스트셀러 저서 등을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는 법을 전해왔는데요. 최고의 행복학 권위자인 그 역시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통하는 누군가와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가? 내가 하는 일들은 의미가 있을까? 이따금 찾아오는 공허함과 불안에 빠졌을 때 벤샤르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동네 단골 이발사인 아비는 그의 머리를 깎아주며 늘 지혜와 위로를 나누어 줬습니다. 2년에 걸친 이발소 대화를 담은 이 책은 성장에 대하여, 너그러움에 대하여, 침묵에 대하여, 치유에 대하여 등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인생의 실용적 지혜로 가득합니다. 저자는 시간을 들여 한 꼭지를 읽은 뒤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하고 있는데요. 읽은 내용을 고요히 돌이켜보고 그 교훈이 마음속에 온전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꼭지씩 읽고 그 이야기에서 얻은 통찰을 그날의 일상에 적용하다 보면 행복의 지름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내가 배운 것들. 우리는 변화를 위해 미용실이나 이발소를 찾는다. 그곳에서 우리는 섬세한 손질부터 과감한 커트까지, 은은한 염색부터 눈에 확 띄는 컬러 변화까지 모든 것을 추구한다. 그러나 손님 중 상당수는 외모의 변화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원한다. 때로는 은밀히, 때로는 대놓고,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헤어스타일 이상의 변화를 얻고자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내면의 변화다. 우리는 머릿속에 들어있던 생각이 슬쩍 혹은 과감하게 바뀌길 희망한다. 많은 사람이 단골 미용사나 이발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날카로운 가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들의 손에 대한 신뢰를 더 넓은 영역으로 넓혀 어느새 내면의 걱정과 불안, 슬픔과 비밀을 그들에게 마음 편히 털어놓는다. 그렇게 경계심이 녹아내리고 저항이 사그라지며 세상과 자신을 갈라놓은 벽이 무너진 순간 우리는 듣고 배우고 성장할 준비를 갖춘다. 평범한 이발사가 들려준 일상의 가치. 2014년 3월 14일 나는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놓고 실존적 고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 다음엔 뭘 해야 하지?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 걸까? 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일까? 이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할까? 당시 나는 긍정심리학을 가르치는 1년 코스의 집중 강좌를 마친 상태였고 몰입 뒤에 흔히 찾아오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장 다음 강의를 하러 중국까지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고민을 더욱 키웠다.
나는 힘들게 바위를 굴려가며 산을 올랐지만 꼭대기에 도달하자마자 기슭으로 끌려 내려와 같은 행동을 끝없이 반복하는 시나소 시시포스를 떠올렸다. 마침 손질을 더 미룰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덥수룩한 상태였기에 나는 공항으로 출발하기 2시간 전에 단골 이바사 아비 페레츠를 찾았다. 이발소 소파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 손님이 아비에게 비행기 주종사 면허를 받았느냐고 물어보는 소리가 들렸다. 아비는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더 자세히 묻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 비행기 조종사 면허에 도전하신 줄은 몰랐네요. 그랬죠. 이따금 찾아오는 공허감을 메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외에도 나를 채워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럼 당신을 채워주는 건 뭔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이요. 그는 가위를 들지 않은 손으로 발 아래 땅을 가리켰다. 저 위도 아니고 저 바깥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요. 그 작은 것들이란 뭡니까? 나는 물었다. 아, 평범한 일상이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듣고 해변에 가는 순간들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순간도 그렇죠. 나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새삼 되새겼고 큰 질문 앞에서 초조해하는 대신 작은 대답에 감사하는 쪽으로 초점을 옮길 수 있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의 전환은 내가 지금껏 수강생들에게 수없이 강조해왔을 뿐 아니라 바로 다음날 강의에서 얘기하려던 주제와 맞닿아 있었다. 나는 70세켈 약 23,000원이라는 합리적인 요금을 내고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비의 가게를 나섰다. 심지어 공짜로 머리까지 깎았다. 아비가 내 기분을 좋게 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의 다른 손님들 또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더불어 나는 이발사, 택시 운전사, 정원사,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과 나는 우연하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인생을 바꿀 정도로 중요한 통찰을 얻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대화는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며 우리가 제대로 주의를 기울인다면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속에 담긴 말은 인간이 지닌 보편적 문제에 대한 상식적인 해결책을 늘 곁에 있지만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거나 무시하는 행복의 지름길을 알려준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말했다. 평범한 상식은 사실 그리 평범하지 않다. 이발을 마치고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나는 아비가 지닌 평범한 상식을 널리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되새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단골 이발사로 두는 행운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그의 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은 손끝으로 전해진다. 얼마 후 나는 막내 아들 엘리아브의 곱슬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아비의 이발소를 다시 찾았다. 그는 홀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무슨 책인가요? 내가 물었다. 손님 중 한 분이 선물해준 훌륭한 책이에요. 그리스인 이발사가 쓴 책인데 오랜 세월 손님들을 대하며 일한 경험이 담겨 있죠. 저자의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이 되더군요. 어떤 부분이 공감되던가요? 나는 호기심을 느꼈다.
아비는 손님의 머리카락을 자를 때면 그 손님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경직된 사람인지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어떤 손님은 제가 머리에 손을 대면 저와 함께 때로는 저보다 먼저 필요한 방향으로 움직여주죠. 하지만 어떤 손님은 몸이 완전히 굳어 있어서 제가 일일이 움직여야 해요. 이야기를 잠시 멈췄다가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제가 머리카락을 손질하면서 머리를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그런 분도 차츰 긴장을 풀고 제 손길을 받아들이거든요.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이야기는 따로 있답니다. 그게 뭔가요? 나는 혹시 내가 그 경직된 손님 중 한 명이 아닐까 열심히 생각하며 물었다. 뻣뻣했던 고개가 풀리고 제 손길에 따라 머리가 움직이는 순간 손님의 다른 부분도 유연해지거든요. 경직되어 있던 마음이 풀리면서 말도 더 많이 하고요. 마치 몸이 긴장을 풀면서 마음에게 따라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마사지와 포옹, 따뜻한 어루만짐을 포함하여 손길을 통한 접촉이 우리에게 미치는 육체적, 심리적 영향을 분석한 마이애미 대학교 티파니 필드 교수의 연구를 떠올렸다. 부드러운 손길은 우리 몸의 고통을 줄이고 평온함을 유도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한다. 다른 사람과 손길을 주고받을 때 우리 몸에는 흔히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며 따스하고 편안한 기분을 이끌어내는 물질인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문득 커다란 손바닥으로 손주들의 발과 등을 쓰다듬으며 지금 사랑의 기운을 불어넣는 중이라고 말하곤 했던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배경음악으로 깔린 샘펠트의 내게 사랑을 보여줘를 들으며 나는 더 많은 손길이 세상을 얼마나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상상했다. 그러나 사람 사이의 손길을 주고받는 일이 날로 줄어들면서 우리는 말 그대로 손끝으로 행복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 상대방을 만지는 행위의 장점은 물론 서로 동의했을 때 이기지만 그것이 언제나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점이다. 만진다는 것은 내 손끝에 있는 상대와 닿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주는 만큼 돌려받는다. 이러한 마법의 손길을 공유하기에 우리가 꼭 한 달에 한 번씩 이발소 혹은 미용실에 방문 예약을 하고 기다릴 필요는 없다. 등대가 든든하게 느껴지는 진짜 이유. 아비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지 몇 주가 지났다. 그 사이 나는 2학기짜리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와중에 틈틈이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으로 출장을 다녀오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어느 금요일 아침 9시 자를 때가 한참 지난 머리를 손질하기 위해 겨우 시간을 낸 나는 이번엔 아비에게서 어떤 배움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하며 들뜬 마음으로 집을 나섰다. 그 무렵 나는 아비와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지적으로 부쩍 성장했음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와 회의를 할 때 혹은 학생의 질문에 대답할 때 나는 아비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할까라고 생각하곤 했다. 창문 너머로 내 얼굴을 발견한 아비는 웃으며 나를 맞았다. 나 또한 미소로 화답하며 들어갔다. 그러나 이발소안은 이미 손님으로 가득 찬 상태였다. 오늘은 바빠 보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10시 반 정도면 대충 정리될 것 같아요. 알았어요. 그럼 그때 다시 올게요. 나는 조금 허탈한 기분을 느끼며 말했다.
10시 반이 되어 가게로 다시 찾아가니 아비가 아침과 같은 미소로 나를 반겼다. 그의 조수인 카린이 머리를 감겨주었고 나는 커트를 하기 위해 의자에 앉았다. 새 염색약으로 머리를 염색해 보는 건 어때요? 아비가 제안했다. 괜찮아요. 전 흰머리가 싫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의 염색약 수입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얘기했다. 아비는 이미 전국 24개 미용실과 이발소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나는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분명히 중요한 결정을 내렸고 기다림의 보상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다. 그가 덧붙였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된다고 해도 이발소를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여긴 제 등대거든요. 등대라고요? 네, 바다에 떠다니는 배들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그 등대요. 바깥 세상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워도 이곳은 언제나 여기에서 빛을 비추며 내가 돌아갈 길을 알려주죠. 인간은 누구나 인생의 등대가 필요해요. 아비는 잠시 말을 멈춘 채 작업에 몰두했고 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그건 이 가게가 당신의 재정적 탓이라는 뜻인가요? 여러 가지 비유가 뒤섞인 표현이었지만 적어도 나는 아비가 제시한 바다 테마를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런 뜻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편안함을 느껴요.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겁고 분위기도 평온하고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죠. 밖에서 아무리 모험적인 시도를 하더라도 여기에 등대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걱정이 훨씬 줄어들어요. 제게는 안전하게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20세기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콧은 엄마를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안에서 노는 아이들이 엄마와 멀리 떨어져 노는 아이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창의력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엄마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이들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놀이를 시도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며 실패해도 다시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 자신을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느낌으로 연결된다. 아비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어른에게도 등대의 존재가 안정감의 기반이자 창의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등대는 사람에 따라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등대가 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명상이나 정원 가꾸기 같은 자신만의 의식이 등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발소의 깨끗한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빛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분노를 즐거움으로 바꾸는 방법. 지금껏 수많은 작가가 지중해인의 기질을 다룬 글을 썼다. 지중해 사람들은 열정적이고 호들갑스럽고 조급하고 격렬하고 다혈질이고 쉽게 사랑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어쩌면 날씨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전자 탓일 수도 있고 물이나 채소 혹은 그들이 자주 먹는 요리 후무스, 병아리콩, 참깨, 올리브유를 섞어 만든 음식의 영향일지도 모른다. 원인이 무엇이든 그 효과는 분명하다. 이 지역 거리에서는 유독 경적과 함성이 자주 들려오며 사람들은 더 많은 손짓과 과장된 표정을 써서 대화한다. 아비의 이발소처럼 폐쇄된 공간도 예외는 아니다.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꽉 닫은 날에도 바깥 세상의 격렬한 감정은 여지없이 침투해 들어온다. 때로는 문틈으로 살며시 스며들지만 때로는 감정의 주인이 정문을 통해 당당히 들어오기도 한다.
그날도 그랬다. 그 중년 여성은 소파에 앉아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한 신발가게 점원의 무례함과 천박함과 상스러움에 대해 있는 대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녀가 한바탕 푸념을 마치자 아비는 이렇게 말했다. 전 원래 성미가 불같았지만 친구에게 배운 기술 덕분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됐어요. 이어서 그는 우리에게 주차장에서 차를 대는 상황을 상상해 보라고 말했다. 당신은 회의에 늦었고 빈자리를 찾아 주차장을 몇 분이나 빙빙 돌았다. 마침내 차를 빼려는 운전자가 보였고 당신은 그가 차에 올라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런데 당신이 그 빈자리를 향해 움직이려는 찰나 커다란 SUV가 나타나 겨우 생긴 주차 공간을 가로채 버렸다. 제 입장에서 그 운전자의 행동은 싸움을 거는 거나 다름없어요. 최소한 창문을 열고 욕이라도 한바탕 퍼부어줘야 속이 시원할 일이죠. 아비는 말했다. 신발가게에서 기분을 잡친 여자 손님과 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비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당장 그 순간에는 깨닫지 못해도 그렇게 감정을 표출하는 행동은 결국 제게 상처를 입힐 뿐이에요. 제가 싸움이나 논쟁에서 이기더라도 결국은 분노가 안에서부터 저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성 손님이 물었다. 방금 내 자리를 가로챈 것이 대형 SUV가 아니라 커다란 젖소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 손님과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거봐요, 효과가 있죠. 만약 주차 공간을 가로챈 것이 젖소였다면 자리를 뺏긴 사람도 싸움을 걸기보다 한번 크게 웃고 말 거예요.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하면 남은 하루를 씩씩대며 보낼 필요가 없어져요. 우리는 진짜 싸움을 벌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 선택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살다 보면 반드시 화를 터뜨리고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거든요. 감정 대체를 다룬 심리학 연구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 심리학자들은 분노를 공감으로 스트레스를 즐거움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예를 들어 심리학자 조 토마카는 시험 불안증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시험에 대해 갖고 있던 위협의 대상이라는 이미지를 도전의 대상으로 바꿔보았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더 차분하고 창의적인 성격으로 변화하였으며 실제로 성적도 향상되었다.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거나 가령 위협을 도전으로 바꾼다든지 상상력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SUV가 젖소라고 상상하든지 상황에 대한 관점과 경험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 그날 내가 받은 숙제는 각종 상황에서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상상 속 이미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었다. 그 중에서 가장 유용했던 이미지는 주차장에서 젖소를 보며 껄껄 웃는 현명한 친구의 모습이었다. 행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의 비결. 커트를 하려고 이발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아비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제가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거나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찾아와요. 그의 말에 흥미를 느낀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세상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우연히 듣게 된 라디오 사연이나 식당에서 옆 테이블 사람들이 나누는 대화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얻을 때가 있어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면 광고판이나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서도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설명을 마친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내게 방금 들은 이야기를 꼭꼭 씹어 소화할 여유를 주었다.
내가 교실 안팎에서 만난 다른 훌륭한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아비는 가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언젠가는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교훈을 들려주곤 했다. 이번 교훈의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내가 그의 말을 완전히 이해한 것은 가게를 나선 뒤 한참 동안 우리 대화를 곱씹은 다음이었다. 영국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혹은 남에게서 운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탐구했다. 그 결과 와이즈먼은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보내오는 메시지에 신기할 정도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운이 없는 사람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중요한 정보나 광고판에 담긴 유용한 힌트를 무심코 지나친다. 반면 운 좋은 사람은 멈춰서서 방금 들은 정보를 메모하고 우연히 얻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한다. 비슷한 얘기로 세계적인 창의력 개발 전문가 에드워드 드 보너는 팀의 문제 해결을 위해 사전에서 임의로 선택한 단어를 활용해 보라고 조언한다. 사전을 펼치고 무작위로 단어를 택한 뒤 이 단어를 현재 직면한 문제의 출발점으로 삼아보라는 것이다. 모든 단어가 심지어 겉보기엔 문제와 아무 상관없는 단어조차도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거나 최소한 우리를 문제의 핵심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아비라고 늘 운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그 또한 대부분 사람과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도전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정말로 행운아라고 생각한다. 이는 와이즈먼이 찾아낸 운 좋은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을 상기시킨다.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은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그 믿음을 현실로 만드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나는 아비를 만난 것이 참 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비는 손님과 대화할 때 종종 자연과 관련된 비유를 든다. 중년 여성 손님에게 예쁘게 머리 기르는 법을 설명하던 그날도 예외는 아니었다. 페투니아 줄기에 꽃을 피우고 싶으면 가지치기를 너무 자주 해서는 안 돼요. 일단 충분히 자랄 때까지 자연에 맡기고 그 다음에 손질을 해야 하죠. 고대 그리스인은 자연의 손길과 사람의 누려, 야생의 힘과 경작의 기술이 조화를 이룬 정원이야말로 인간의 이상적인 삶을 형상화한 장소라고 믿었다. 그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인생은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노력과 보살핌을 통해 능력을 키우는 삶이었다. 새 꽃을 피운 여성 손님이 떠난 뒤 아비는 네 가지를 다듬기 위해 다가왔다. 이번 주에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그는 앞선 손님과 나누던 대화에서 물 흐르듯이 방향을 전환했다. 무슨 교훈인데요? 나는 궁금증에 몸이 달았다. 때로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더군요. 그는 내 구렛나루를 다듬는 데 집중하며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다. 대부분의 사람은 당장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착해요. 물론 이런 태도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연에 맡겼을 때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해결책이 명백히 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게 돼요. 그가 이야기를 마칠 무렵 내 머릿속에는 지난 일주일 내내 붙잡고 있던 문제가 자연스레 떠올랐다. 당시 나는 실력 있는 편집자에게서
원고 초안에 대한 신랄한 피드백을 받은 상황이었다. 며칠을 들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고치고 또 고쳤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내가 떠올릴 수 있는 해결책은 원고를 몽땅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쓰거나 아예 손을 떼고 공동저자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아비의 말을 듣고 나니 또 다른 선택지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원고를 잠시 덮어두기로 결심했다. 사실 그의 조언은 혁신 분야에서 수많은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 방법론과 일치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종종 그 문제에서 손을 떼고 전혀 다른 곳에서 새로운 모험을 해야 한다. 훌륭한 정원사는 땅을 일구고 가지치기를 해야 할 때와 한 발 물러나 자연의 모든 것을 맡길 때를 정확히 안다. 집에 돌아온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워드 프로그램을 켰다. 그러나 이번에 연 파일은 편집자에게 거절당한 원고가 아니었다. 나는 언제나 지혜를 전해주는 따뜻한 이발사에 대한 글을 이어서 쓰기 시작했다. 제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하버드 교수가 사랑한 이발사의 행복학개론 걱정을 잘라드립니다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